박병석 국회의장이 재헌절 경축사에서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한곱이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남북 국회 회담도 공식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 등 7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박 전 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의 호칭을 피해 호소인 대신 피해자로 통일해 사용키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에게 2개월 활동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맞짱 토론. 재헌절 72주년인 오늘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개헌 추진 촉구 움직임과 함께 대법원 무죄 취집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재헌절 72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했는데 내년이 적기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지 기자. 네,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박병석 의장이 재헌절 경축사에서 했던 개헌 제안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네요. 오늘 경축식 오전에 있었죠? 네, 이곳 중앙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재헌절 경축식이 진행됐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기념식 경축사에서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 의장은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구체적인 시기까지도 제시를 했는데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을 완료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박 의장은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상인 시대에서 개정된 지 33년이 지난 헌법이 오늘의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한곱이 넘기는 그 순간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합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자신의 SNS에 촛불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에 맞게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밝히며 개헌론에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박 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개헌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21대 국회가 집중할 것은 민생부터 챙기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된다면 진보적인 내용과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경축식에 참석해 개헌은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헌을 하자고 힘을 보탰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가 마련한 개헌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남북 국회 회담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은 2년 전으로 돌아간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남북 국회 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개원식에서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데에 대한 응답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박 의장은 남과 북이 신뢰 회복에 나서야 국제사회도 함께 할 것이라며 국회가 그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나 남북 문제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의담을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합니다.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 관계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의장은 남북 국회 대표들이 만나 남북 관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자면서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축식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경축식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을 1.8m 간격으로 배치하고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됐습니다. 또 축하 공연은 생략하는 등 지난해와 달리 간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등 110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강민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21대 국회가 어제 87년 개원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7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쟁점 현안이 많아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각개원으로 늦어진 주요 민생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며 7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5일 법 시행일을 넘긴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도 대정부 질문 등에서 적극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통합당은 현안을 통해 대여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 중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묵인이나 은폐한 그런 공모 흔적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22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은 대여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첫날 정치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는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고 백선엽 장군 예우 문제를, 둘째 날 경제 분야에선 부동산 가격 폭등과 다주택 고위 공직자 논란을 집중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23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과 병역 면제 문제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군 복무 중 대학 재학 문제가 각각 최대 쟁점입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가 호칭과 영어 사용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했고 미래통합당은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정원석 비대위원에게 2개월 활동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해 부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 사용으로 고 박 전 시장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당의 대처 과정을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당이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진상규명을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가치로 삼는 정당으로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지점에서 이러의 경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성적 스캔들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논란 일자 서둘러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긴급 비대위 회의를 조직하고 발언 당사자인 정원석 비대위원에게 경고와 함께 2달간 비대위 활동 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고 박 전 시장 측근인 소위 서울시 6층 사람들도 또 다른 가해자라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방식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설원 의원은 서울시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 합동으로 이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해내면은 충분히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속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묵살한 사람들을 또 수사권을 줘서 그 사람들 뭐 진상조사해라? 특검은 아니라 더 이상이라도 해서 이건 규명을 해야죠.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지사는 사법 촉수에서 벗어나게 됐는데요. 김 기자, 이 내용부터 먼저 얘기해 보죠. 예. 네,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있은 지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았고, 그랬죠. 예. 또 이제 경기도지사의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된 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권 대권 주자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제 정치적 파장도 커서 조금 긴장감 있게 지켜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대권 가도에도 이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그 지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이제 의혹 제기를 부인을 합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가 되느냐 또 안 되느냐였거든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없다, 이제 무죄로 취지를 판결을 했습니다. 예. 이제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는 만큼요, 무죄 취지의 이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또 새로운 특별한 증거가 만약에 나온다면 또 다시 재판에서 논란이 되겠지만, 그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미 녹화가 더 돼 있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야의 입장과 반응을 살펴볼까요? 민주당은 안도하면서 환영한 분위기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이제 통합당과의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지사의 이번 판결까지 악재가 나왔다면 이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이제 안도의 분위기인데요. 이해찬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네, 통합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약간 좀 못마땅하면서 좀 불만도 있겠죠. 네. 그 대변인 논평도 좀 살펴보면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이제 붙었습니다.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또 냉철한 판단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런 논평을 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지사는 사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입니다. 도민과 국민께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에 이제 불만을 표출을 했지만 또 이 지사한테는 이런 당부를 해요. 겸허한 자세로 도정에 매진해 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이런 대목을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힙니다.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에 이어서 만약에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석이 될 경우에 내년 4월이 이제 대선에 버금가는 재보궐 선거가 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더구나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지역 아닙니까? 경기는. 그렇죠. 예. 서울까지 이어서 많이 그랬다면 정말 대단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권 내 이제 대권 경쟁 구도,
이낙연 의원이 뭐 1위를 쭉 이어가고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만은 이 지사가 추격해가는 형국인데 아무래도 조금 탄력을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기대도 되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그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 지사가 과연 올랐을까라는 좀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 보면 이낙연 의원과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한 자릿수 격차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도 하나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 수 있느냐 이제 관심이 가는 문제입니다. 이 지사가 코로나 사태 때 과감하게 이제 대응한 면이 눈에 띄는데요. 신천지 교주를 뭐 직접 만나러 간다든지, 뭐 재난지원기본금이나 기본소득 이슈까지 선점하면서 두각을 많이 나타냈었거든요. 이게 뭐 지지율에도 이제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그동안 이제 친형 문제가 이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제 법 굴레도 벗어났기 때문에 지지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지사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숨기고 있던 이재명계 의원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의원들의 움직임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이제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당권 구도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변수가 이제 작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궁금도 되고요. 어제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이 지사 판결에 대해서 일제히 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의원은 SNS를 통해서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이 지사와 손잡고 일해 가겠다. 또 김 전 의원도 이 지사와 함께 몸을 낮추고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같이 일하자. 뭐 이렇거든요. 당연한 내용이고 당연한 방향이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낙연 의원 현재 뭐 당권 대권 대세론으로 앞서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제 김 전 의원이 대권 잠룡인 이재명 지사와 손잡고 연합 작전을 구축한다. 그러면 이제 또 판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텐데요. 김 전 의원이 어떻게 이 의원을 따라잡느냐,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과연 김 전 의원과 손을 잡느냐,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7월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주면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인사청문회, 법안 심사 등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동상이몽이 아닌가 싶은데요. 동상이몽. 같은 일은 하고 있지만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야의 그 합의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른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정말 그냥 날짜, 뭐 한다라는 날짜라만 이제 합의가 됐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뭐 일하는 국회법, 부동산 뭐 법 등 뭐 처리해야 될 법들도 이제 합의를 하고 그렇게 발표들을 하는데 이런 사안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또 여야가 아침마다 회의를 하는데요. 그 뒷배경을 보면 현재의 당 생각을 좀 알 수 있거든요. 7월 국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민주당을 보면 경제 살리기, 책임 정치, 일하는 국회 이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21대 국회부터 이제 꾸준히 갖고 왔던 회의장 글들인데요. 뒷벽 지금 그 화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통합당이 기존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문구였는데 어제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라고 이제 이런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딱 이 문구만 비교해봐도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초유의 입법 권한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공언을 했고요.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동산 대책 법안 처리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7월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통합당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등에 이제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 규명, 진실 규명에 대한 것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사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이제 경찰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의혹 등에 대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도 함께 계속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제대로 된 일하는 국회 만들도록 하십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에 적극 응하기를 바랍니다.
네, 22일에는 이제 문체위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고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리고요. 청문회 다음 날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27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공수처 출범 문제까지 좀 걸려 있어서 7월 국회가 이제 곳곳이 가시밭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는 사회 양극화와 주택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선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공교육, 특히 전일교육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양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이 출산 후 직업을 포기하는 비율은 49.8%. 특히 워킹맘의 경우 직장 포기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순간이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이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경력 단절 독박 육아 경험 그 영유아기 때 이때보다도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영향 주는 어떤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출산 기피의 요인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부모의 양육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종일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게 한계로 꼽힙니다. 통합당은 이 때문에 전일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식이 있는 저희 여성들이나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나 전부가 다 직장에 가서 매여야 되게 되는데 애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단순하게 무슨 이 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복지적인 차원에서 초등 돌봄 절벽과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의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양질의 교육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 분담, 교육 불평등 완화, 개별적 발달 촉진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초등학생 전일 교육제를 도입해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에 주목합니다.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공교육은 취약한 것도 출생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공교육 강화에도 전일제 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제도도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전일제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혁신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일 교육제 도입을 위해 만 7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단 구성 완료와 제72주년 재연절을 맞아 오늘 오전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현충탑에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고 방명록에 호국영령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내일을 여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야당 몫의 부의장은 통합당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거부하면서 아직 공석입니다. 한편 박 의장은 재연절 경축식 행사 전 전직 국회의장과 오부요인 사전 환담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4당 체제일 때가 가장 여야 합의가 잘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여야가 더 협업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당원을 대변하는 혁신과 개혁의 전사가 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 이어 3선의 이원욱 의원이 모레 출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데 후보군으로는 4선의 노웅래 의원과 재선의 소병훈, 김종민, 한병도, 초선의 양향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세비의 3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인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급여의 30%를 기부할 계획입니다. 앞서 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대구를 방문해 당선 후 첫 세비 전액을 구호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는 지금 대권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해 안 대표는 사적인 부분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지만 표현해선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안철수 대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선거를 생각할 때인가라며 벌써 잿밥에만 관심 있는 정치권에 국민은 큰 실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회 8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28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합격자 28명 중 여성 합격자가 17명으로 60%를 차지하면서 여성 강세가 이어졌고 합격자 평균 연령은 만 25세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8급 시험에서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적용돼 선발 예정 인원 26명에 합격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오늘은 제72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가가 법률로 지정한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빨간 날이 아닌 그 이유는 뭘까요? 제헌절은 사실 지난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습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었는데요. 그러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당시 재계가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그 여파로 정부가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헌절은 2008년부터 빨간 날에서 까만 날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쉬지 않는 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논의가 지난 2009년에 제기됐지만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일한 무휴국경일인 제헌절, 지난 어린이날 이후 2달 넘게 주중에 빨간 날이 없었기에 더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비록 마음 편한 공휴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 TV 토론 프로그램을 마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뱉은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언론의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야당은 취중 진담 같은 토론 진담이다. 속마음을 토로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발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 의원 오늘 입장문을 내고 토론 맥락과 무관하게 뜻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면서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위선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되물었고요. 같은 당의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두 얼굴을 확인했다. 솔직한 고백이 무능보다 낫다고 총평했습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 부대변인도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라던 공허한 대통령의 연설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비꼬았습니다. 진의원의 거듭된 해명에도 야당의 비판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진의 왜곡이다, 문정부의 두 얼굴이다. 이 상반된 주장 가운데 국민은 어떤 쪽 주장을 더 믿고 싶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뜨거운 토론 펼쳐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72주년 재헌절인데요. 아마 국회하고 관련된 가장 뜻깊은 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경축식을 열고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경축사에서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때다. 정말 내년까지 개헌의 적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20대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의장 재임 시에 제1의 미션이 개헌이다라고 했었는데 못하고 떠났는데요. 오늘 21대 첫 번째 국회의장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되시면 정당 정파 상관없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실제로 현실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 그러니까 정유화 의장 시절에도 개헌 관련된 자문기구를 의장 직속으로 만들어서 깊은 아마 연구를 시켰던 경험이 있고 아마 문희상 의장 시절에도 개헌과 관련해서 아마 연구팀들이 별도로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고요. 그전에 김용기 의장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다가 우리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인구 5천만에 사실은 굉장히 큰 국가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큰 국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일 권력 체제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한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 헌법 체제가 벌써 한 33년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헌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되면 어떤 정치적인 식견과 안목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아마 그런 얘기를 여야 또는 보수 진보에 가릴 것 없이 항상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박병석 의장께서도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176석에다가 범여권 의석이 한 19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한 10여 명 정도만 합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런 말씀을 던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향은 좀 이제 같이 맞아야 될 건데요. 미래통합당에서도 지금 87년 체제, 33년 된 이 헌법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문제는 이제 내용인데 그러니까 가장 예민한 게 권력구조죠. 권력구조. 우리 김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대통령 중심제, 우리 뭐 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지금 뭐 집중시킨 이 제도를 어떻게 좀 바꾸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로 하더라도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원 내각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절충형인 이원 집정부제 이야기하고 오늘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내각제 선언을 하신다고 했어요. 다만 이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문제죠. 권력구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면 시간이 뭐 내년까지 뭐 오늘부터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개헌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이 전에 국회 그 자문연구위원장을 맡은 적도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때도 본인이 그 개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헌의 내용인데 지금 아마 민주당이 8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 새로 뽑고 그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미 그 차기 대선 주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또 따르는 분들까지 만약에 대통령 중심제로 가자 이렇게 한다면은 합의가 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누구나 이야기하는데 개헌의 내용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할까 이런 물음표는 아직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초선 국회의원 10명 중에 8명꼴로 21대 국회 임기 중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개헌 논의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논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국회 내에서 또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도 있고, 다만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지금 시기적으로 개헌 논의로 바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이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 뭐 주로 비판적인 응대를 했던데 네, 민생이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던데. 코로나19 상황에 민생이 어렵고 또 경제도 어렵고 하니, 물론 뭐 민생은 민생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할 수는 있지만, 이 개헌의 이 논의 구조는 뭐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까지 하니까 굉장히 이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블랙홀이란 말도 나오고 있듯이, 그러니까 개헌을 바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 같다. 국회의장은 오늘 재헌절이니까 개헌 이야기를 화두로 던진 건데, 바로 뭐 여야가 어떤 개헌 논의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생기고, 권력구조 말고도 뭐 우리 헌법 전문을 어떻게 고치느냐, 또 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또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의 내용 가지고는 많이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부분 좀 풀리려면 어느 부분이 풀려야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사실은 각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건 이게 권력 구조만 가지고 이제 본다고 했을 때요,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게 사실은 각각의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당의 의사를 먼저 결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당 대 당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당의 의견하고 상관이 없이 각자의 의견들이 존중받아서 거기서 평균적인 의견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권력구조의 큰 틀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개헌이 정말 급물살을 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고요. 결국 본질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앞으로 설계한다, 이런 느낌으로 개헌에 임해야 되는데, 이번 개헌이 다음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 정당이 정권을 잡는데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이 관점에서 개헌을 대하다 보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이번 개헌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헌법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소선거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소선거제가 결국은 지역구도하고 지역정치구도하고 맞물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개헌을 하면서 그 부분도 철저하게 깰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양당 공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죠. 네, 얘기하신 대로 뭐 정치 제도라든지 서로 상호 이렇게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도 아마 정부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장분들은 다 지금 이제 권력구조를 비롯해서 개헌을 얘기하셨고, 대통령들은 집권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다가 집권 말이라든가 퇴임 이후에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재명 지사 어제 20개월 만에 재판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풀리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진로에 상당히 뭐 날개를 단간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원심 파기가 7대 유지오라는 아슬아슬하게 끝났다는데 의미를 두고 뭐 해석하기도 하고, 약간의 이제 해석에 좀 이제 분위기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더구나 검사 법률가 출신이신데. 저는 대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이 사실은 TV 토론, 이제 이 가장 어떤 핵심 선거 운동이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어떤 대선 과정이라는 선거에서 TV 토론이 중요한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해서 삐끗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다음에 낙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토론에 임하게 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을 지극히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정견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이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것은 좀 말 좀 자유롭게 해라, 특별히 아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한은 토론 과정에서는 말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해서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풍부한 어떤 이 상황이라든지 내용을 듣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선거법이 해석되고 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이런 파기환송 취지의 기면은 상당히 동의하는 쪽이시네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저는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그랬지만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결,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총장에게 썼던 법 기술,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인설판 판결. 예. 예.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한 판결을 한 거 아니냐. 결국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런 선택을 해서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여권에 대열에서 이제 사라졌단 말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로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소위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TV 토론을 좀 더 활발하게 하라, 이런 취지지만 반대했던 소수 의견을 낸 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에 이제 TV 토론과 관련해서 TV 토론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법원이 봐왔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좀 풀어주면 앞으로 선거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소위 소수 의견을 낸 분들은 이 허위사실 공표는 계속 엄격하게 봐야 되고, 김정진 의원 오히려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분들의 논리인데 사실 잘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TV 토론은 즉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올 경우에 답변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건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KBS 이후에 MBC의 경우에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영환 당시 후보에 대해서 소극적 발언 이상이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고 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또 물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이미 다 준비된, 의도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소극적 거짓말은 허용이 되고 적극적 거짓말은 이제는 안 된다는 이런 기준을 대법이 정한 것은 매우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이 대법 들고, 결정을 앞으로 얘기하셨지만 김경진 전 의원 얘기도 약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상일 선배님 말씀은 대법원이 이제 지극히 현재의 상황,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의 상황을 고려한 자기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은 이미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보름 전, 한 달 전쯤에 이미 지금 이게 대법원 내부에서 합의는 끝나 있었고, 다만 이제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그 판결하는 날짜 지정만 남았다라고 대법원이 이미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면. 그리고 요번에 오히려 유죄 취지다라고 한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 중에 최소한 2분 이상은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임명된 대법관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번에 10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명된 사람들이죠. 14명 중에서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조금 논란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효과로 좀 더 치열하고 정말 열정적인 어떤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좀 선거의 자유가, 좀 선택의 자유가 넓어진 것이 아닌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2분은 소위 말해서 유죄 취지 이야기를 했지만 대다수 결국은 7분 정도는 7이 이제 소위 말해서 무죄 취지로 나왔는데, 대부분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뭐 인권법,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 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거기 출신이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결국은 일종의 코드 판결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대법이 이 점은 유념을 해야 되겠다. 이미 전병헌 전 정무수석, 그다음 은수미 성남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봐주기식 판결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심과 소위 법의 정신에 따른 판결,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예. 성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음 대선까지 1년 8개월이 남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타이밍을 제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사의 향후 행보를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이 지사는 뭐 어제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국민이 정해 주실 거다. 벌써 대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을 지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권자가 주권자가 결정할 거다. 그게 상당히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군요. 사실 어제 그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그렇게까지 말할 이유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대권 도전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굉장히 목소리를 더 활발히 낼 것 같고 재밌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처신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8월 하순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셈법과 김부겸 전 의원의 정치적 셈법이 좀 일치하는 지점이 있고 이번에 전대 예언기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세요? 네네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은 소위 말해서 이제 경쟁자가 됐단 말이죠. 그것도 뭐 차기 주자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셈법이 이 공통 분모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김부겸의 제휴가 이루어질지 좀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물밑에서 민주당 당내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하긴 하고, 근데 지금도 보면 사실은 버스라든지 여기저기 이제 매체를 접하는 것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청년 수당 주는 것을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 도가 광고를 전국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것들은 결국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지역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대선에 과거에도 하셨던 분이니까 사실은 이번 대선에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뭘로 본인의 핵심 어떤 이 주제를 이슈를 만들어서 출마를 할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 이제 승부를 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이렇게 강력한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다. 근데 지난번에 보면 사실은 기본소득 이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 계속해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배달앱 국가나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하자는 공공 배달앱 같은 것도 사실은 이슈로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아마 이슈를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던지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가지 아마 논쟁점들을 만들어내고 본인이 그 어떤 이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 통신영장 청구했는데 법원 기각됐어요. 강제적으로 뭔가 수사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였는데 통합당에서는 오히려 은폐에 협조하는 거 아니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다가 그 고소 사실이 혹시 서로 간에 공표되거나 유출된 거 아니 이런 문제 제기하면서 지금 국정조사 또는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특검까지는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능한 누출 경로가 시민단체냐, 경찰이냐, 아니면 청와대냐, 뭐 요 정도가 지금 가능한 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누출의 가능성이 있는 기관 중에 하나로 지금 경찰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사건은 검찰에서 차고 직접 1차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검찰이 소극적이고 경찰이 오히려 자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열심히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한 의구심이 적어도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저기 아마 이제 영장 기각한 것은 뭐 판사께서 하신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게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 기각 사유 그러면 실은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미 동의가 돼 있다면 굳이 영장 안 받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동의 받은 걸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해서 다시 보내라라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완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느냐 이게 관심사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고발이 돼 있잖아요. 그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뭐 오늘 언론도 썼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뭐 대통령과 가까운 분, 또 뭐 친여 성향 이렇게 표현하면서 과연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법원의 이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타살 흔적이 없으니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강제 수사할 필요는 없겠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다는 거죠. 근데 휴대폰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현장에서 경찰이 수거를 했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 이제 이 통신 자료를 좀 보겠다는 것인데 법원의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사실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 하나하고 박원순 시장이 고소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2가지란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었던 휴대폰 3개를 다 저는 이 영장 발부를 통해서 통신 자료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기각이 됐지만 다시 뭐 다른 쪽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거를 생각을 해서 이 다음에 영장 신청이 다시 온다면 저는 발부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이 이번에도 발빠른 조치에 나섰는데요. 네. 박 시장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원석 비대위원을 2개월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석 비대위원은 정말 큰 실언을 했다. 지금 이 사안의 본질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고 이거는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무슨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본인도 사과를 했고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경고와 함께 2개월 활동 정지를 시킨 건 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신중한 언행을 하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이 저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도 피해 호소인을 또 피해자로 이렇게 호칭을 바꾸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는 마음을 최근에 대응 과정에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떤 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지율 조사하니까 30대 특히 여성들의 지지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뭐 통합당이 오차 범위를 추격했다는 뭐 결과도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국민의 민심, 정치인, 정당 정말 존중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네. 이럴 때마다 공통으로 이제 국민의 민심 잘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칫하면은 오만해지기 쉬운데 오늘 2분 토론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경진, 이상일 전 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이 31도, 광주,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